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원하다 진행을 맡은 박종구 목사입니다.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큰 피해 없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를 아시는지요? 정부가 각 분야에서 어떻게 인권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5년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이번에 제3차 계획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수립, 공표가 되었지요. 그간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며 크게 반대해 왔는데요.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권은 고귀한 것이지요. 절대 유린되거나 탄압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왜 국가인권정책을 반대해야만 했을까요? 인권이란 명목하에 우리 사회와 교회를 어지럽힐 독소 조항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원하다에서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가운데 독소 조항을 짚어보고 한국교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미래목회 포럼의 박종원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부산대 기론평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구자욱 사무총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대전에서 오신 우리 바른 군인권연구소의 김영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교계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목사님 두 분과 또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면은 좋은 말인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무엇을 걱정하는 것인지,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 시청자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박종원 목사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앞으로 NAP라고 이제 그렇게 칭하겠습니다만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적자생존이라고 할 수 있는 정글과 같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반대하는 그런 이념적인 성향이 기존의 가치 질서와 또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의와 소수자 보호라는 그런 좋은 취지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우리의 양심과 어떤 사상과 이런 것들을 주관할 수 있지 않은데, 이것을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제하는 위헌적인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론평 교수님, 그간 그 NAP 국무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수차례 반대 집회는 물론이고 삭발, 혈서까지 감행하셨는데요. 기론평 교수님께서 참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반대 활동하시는데 참 매우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심정은 어떠신지 좀 들려주시죠. 제가 6월 27일부터 법무부 앞에 텐트를 치고 또 사실 그때부터 수염을 좀 길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시민단체에서 수차례 법무부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삭발을 하고 또 혈서를 쓰고, 그렇게 저희들이 참 정부를 향해서 독소 조항만을 빼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한 것이 전혀 수렴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볼 때 참 이 청와대와 법무부가 국민의 의견을 너무 수렴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사실은 저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와 법무부가 우리를 무시했다는 뜻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약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청와대와 법무부는 계속 우리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르게 말하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 실천을 옮기고 차별금지법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에 분명히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자우 목사님, 국무회의 통과 전인 지난 1일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1개 교단장 명의로 성명서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서까지 발표하게 된 것은 이 사안 자체가 그만큼 참 심각하고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계의 입장을 좀 구자우 목사님 정리해 주시죠. 네,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일찍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의견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이것을 짧은 시간에 회의로 결정하지 말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또 사회 각계각층의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건의를 했지만 도무지 전달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종교계, 기독교계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하고 또 소통하고 같이 풀어가자고 그렇게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정말 모든 교단장님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김영길 대표님, 교계와 기독교 시민단체의 입장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면 될지, 또 문제점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국가 정책에 너무 기독교가 예민해서 격렬히 반대하는 것이 좀 보기 좋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이야기가 우리 교계에서 나온다는 걸 보고 참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분석은 제일 먼저요. 이거 너무 무지에 나온 결과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신사참배 정책에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알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국가인권정책은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일제 신사참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인권에 대해서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좋은 게 아니라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세 번째 한 가지는 세 번째로 보면 행동하기 싫으니까 어떤 자기 합리화해서 기독교가 반대한다, 기독교가 국가 정책에 너무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포장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기론평 교수님, 국가 인권 정책을 각국에 도입하라고 공고한 것은 사실 유엔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기론평 교수님, 구체적으로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기본 계획은 5개년 계획인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정부 모든 부처가 인권에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인권 관련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모든 부처가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어떤 거는 법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바로 실천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같은 것은 법을 만들어야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교육이란 문화, 이런 것은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통과된 것이 모든 부처가 실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일일이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가 어떤 독소 조항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 팀도 만들고 또 더 중요한 건 이 계획 자체를 수정을 시켜야 됩니다. 법무부가 발표할 때 설명서에 보면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만든 그 정책, 특히 성평등 정책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도 양성평등, 또 법률도 양성평등 기본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도 없고 헌법에 없는 것을 성평등 이래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해서 동성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 3차 기본교육은 1차, 2차와는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논란이 거센 것인가. 기본교육안을 수립하기 전에 법무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하던데요. 김영길 대표께서도 그 종합토론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예, 이번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실제적으로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 제가 마지막 18차 그 종합토론에 참석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금년 1월 달부터 계속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시민단체를 모아놔놓고 간담회 형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어요. 저도 이제 NGO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에서 저에게 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법무부에서 인권 정책을 만드니까 거기 가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로 한 번도 제가 대답을 이렇게 요청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찰나에 이제 마지막 그날이 이제 4월 8일입니다. 4월 8일을 앞두고 마지막 18차 회의가 있는데 거기 가서는 꼭 좀 해주십시오. 이제 종합토론회였거든요. 그때 이제 참석하여 보고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1회부터 17회까지 모였던 그 간담회 참석했던 그 단체들이 전부 다 우리하고 완전 기독교하고 반대되는 소위 말해서 반인권적, 우리를 보면 반인권적이죠. 전애들을 보기에는 이제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완전 편향되고 밀실되게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정책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더더욱 제가 참 너무너무 참 충격적인 것은 제일 먼저 그 당시 18차 종합간담회에 우여곡절하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데요, 거기에 있는 상대편에 계신 분들이 그러더군요. 저보고 거기에 있는 사회를 보시는 분에게 왜 저런 혐오단체가 여기 들어와서 앉아 있는지 그거부터 설명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는 우리 예를 들어 동성애를 반대하고 우리 방금 우리 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성평등 정책에 반대하면 저는 혐오단체입니까? 완전히 이것은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혐오단체가 여기 왜 왔는지 그거부터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단체 이제 같이 활동하는 변호사하고 같이 갔는데요. 변호사가 말을 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면 일체 말을 못하게 해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18번의 그 간담회에서 느낀 딱정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였고 편향된 정책으로 수립되었다는 것을 저는 눈으로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어떤 법을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헌법이나 법률에 그거에 근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이번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방금 길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책이 앞으로 이제 어떤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면 공무원들에게 불법적인 정책을 시행하라고 그걸 강요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이번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구자원 목사님 그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제3차 NAP 확정안과 더불어 그 설명 자료를 게재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교계에서 지적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간 우리가 해온 반대 활동의 성과가 그래도 조금은 반영이 된 것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게 부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 자체에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도 차이가. 왜냐하면 이것이 개선되거나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더 이것을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오히려 해명하기보다는 이것을 더 교묘하게 강화시킨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다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면밀히 대조를 해봤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한 상황이고 우리가 여러 자료를 드리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나 시민들의 이야기, 교계의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수자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성소수자나 이런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들을 사지로 몰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수가 소수를 보살피고 오히려 바로 선도에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런 제안을 하는데 오히려 다수가 소수자를 더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격리시킴으로써 소수자들은 정말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내용은 좀 더 이따가 분석하기로 하고요. 예, 박종원 목사님 이번 그 NAP 수립 공표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도 아까 잠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1, 2차 NAP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이 별도로 편제되어 있지 않았는데 2017년에 3차 인권 기본 계획이 돼 있는 것을 폐기하고 지금 새로 만들었는데 이제 강조한 것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입니다. 이제 빈부가 섞여 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는 분에게 생활의 대책을 정부가 보조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되지만 윤리적인 면에서의 사회적 가치관에서의 소수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건전한 사회 통념을 떠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겁니다. 말하자면 가치관의 혼동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를 구성하거나 우리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의 다른 이름이 사회 공동체의 동화적 통합 질서입니다. 그런데 몇몇의 인권에 편향된 분들이 자신들이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입법부가 다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들을 몇 사람이서 밀실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행정부가 그거를 처리했다는 얘기는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그동안의 모든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자원 목사님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대담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한국 교회가 NAP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NAP 안에 있는 그 어떤 독소 조항을 수정하기를 바랄 뿐인데 교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자의 인격을 우리가 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또 사회 생태계나 교회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가 이번에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정신세계 또 문화를 리드해가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인데 단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한 서너 가지만 이 부분에 교계가 걱정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이 성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에 관한 문제들을 이것을 인권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서 무너지게 하고 사회 기반을 흔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쪽으로 가는 이 왜곡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차별금지법을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념되거나 이해되거나 수용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을 넣어서 이것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사회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소수자의 문제를 표준화하고 이것을 아이들에게까지 교육을 시키고 교과서에 수록하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또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교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예, 영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앞장서서 반대 활동을 펴온 우리 동성애 동성혼 반대국민연합 측에서는 그 성평등 용어에 관한 것을 가장 그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 용어 문제를 조금 언급해 주세요. 이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이 좀 다릅니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인 반면에 성평등은 젠더 평등이라 해가지고 젠더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에요.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건 수십 가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 사이에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성평등 사회가 되면 남녀 구별이 없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 여자가 같이 화장실도 가야 되고 샤워실도 가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낳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동성애는 합법화됩니다. 제가 몇 가지 서구 사례를 들게 되면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이 통과됐고요. 네. 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를 씁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 스포츠 팀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고요. 그래서 권투에도 나가가지고 상대방 여자의 두개골을 부수는 그런 일도 벌어났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이제 법무부가 이 성평등을 통과시키면서 어떻게 했느냐?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작년에 헌법을 바꾸려고 할 때 헌법으로부터 양성평등을 빼고 성평등을 넣으려고 할 때 전 국민이 반대했습니다. 전국에 11차례 토론회 때 전 국민이 반대했고요. 또 작년 말에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본 계획을 만들 때 거기에 또 성평등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반대해가지고 대부분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헌법도 안 되지, 양성평등 기본계획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법무부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딱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다르다고 하면서 하다가 이번에 같다고 이렇게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보면 진보 여성단체가 여성단체는 다르고 여성가족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있는 성평등, 양성평등을 바꾸니까 막 데모하고 그랬어요. 기자회견하면서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을 써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가 같다 그럴 때 우리가 말했습니다. 같으면 그럼 왜 성평등 쓰니 양성평등 써라. 그러니까 또 이분들이 뭐라고 변명하는가 하면 여성계가 성평등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쓴다. 지금 여성계는 다르기 때문에 성평등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같기 때문에 쓴다. 그럼 왜 같으면 양성평등 안 바꾸느냐? 여성계가 그 성평등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완전히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법무부가 이제 진보 여성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짓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종원 목사님. 예. 그 이 용어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 국민이라는 그 말을 모든 사람으로 예. 바꿨는데 그 행간에 갈무리 된 의미는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과 사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그 피플을 인민으로 할 것이냐 국민으로 할 것이냐는 이런 논쟁도 건국 초기부터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도 외국인 난민법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와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슬람과 말하자면 외국인 근로자죠. 그러니까 이제 난민법에서는 이 정치적 난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그런데 지금 현재 혼동돼 있는 것은 이주 노동자 일종의 경제적 난민과 정치적 난민을 포함해서 이런 혼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난민법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고 이게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도 지금 바젤 대학을 비롯해서 유럽 교회의 가장 핵심 이슈가 난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자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첫 번째 정부의 최고의 목표를 상실해 버리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는 자기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 되겠죠. 이제 그게 무슨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결국은 우리 난민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 난민법이 현재 원래는 탈북 동포들이 제3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을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7일 이내에 판단을 하고 그때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추방하지 않도록 해서 국가 간에 외교적인 분쟁이 없이 우리 탈북 동포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국민에서 이제 그 사람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보호돼 약간 사실은 성평등과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양성평등과 가정과 혼인을 보호하는 헌법적인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와 자신들의 말하자면 고유 질서만을
고집하는 이슬람을 사실은 막아주면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것을 다 깨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의 삶이 이제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바로 군민과 이 사람의 차이의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난민 문제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김영길 대표님, 이 대체 복무제 같은 정책에도 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요.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예, 여기 제정으로 이것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번에 그 가장 자기들이 법률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차별금지 법안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 하면 우리 교계나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유럽에서는요 차별금지법으로 통과된 게 아니라 인권법이나 평등법으로 통과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이것이 국가의 정책이지만은 유럽으로 보면 이게 인권법이라는 거죠. 서구 기독교가 몰락되고 방금 그 난민 문제도 유럽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것은 이 난민을 잘못 인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유럽 교회도 무너졌는데 지금 이것이 똑같이 차별금지 법안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체복무제 문제도요. 이 대체복무제가 특정 종교의 문제인데도 이걸 인권으로 포장을 시키니까 이게 소수 종교가 보호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단위로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소수 종교고 인권으로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전해돼 성립되는 겁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가치 기준과 도덕적 기준이 다 허물어지고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우리는 그걸 이야기하면 차별이 돼버리고 혐오단체가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이제 NAP를 추진한 그 황희석 국장이죠. 8월 8일 날 인터뷰한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단체라든지 올바른 시민 단체에서 어떤 발언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하면 그걸 갖다가 감시를 하고 자료를 축적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난민의 불법적 문제라든지 또는 안 성적인 문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바르게 지적을 하면 그걸 가지고 그건 차별이다. 그리고 그 자료를 축적을 해서 앞으로 권력으로 누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금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쉽게 우리 교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이 차별금지법, 이 NAP는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고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들겠는데요. 이번에 황희석 국장께서 이제 이걸 만들면서 이분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만드는 실무팀장으로 들어가서요. 이 실제 이제 그걸 만들어 놔놓고 실제 들어가서 법안을 만들면서 이거 완전히 국방부를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국방부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또 법무부는 이건 뭐예요? 국방부 할 일을 들어가서 한다는 거예요. 국장이 그 들어가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정말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위해서 예를 들어 지뢰 문제라든지 유해 발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내세우는데 국방부에 들어가서 하면서 아예 군 외 밖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지금 유도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보면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단순히 정책뿐만이 아니라 그게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숨어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만 혹시 더 언급하실 부분 있겠습니까? 독소 조항.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가장 또 큰 문제점은 아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문제라 그랬는데 이게 인권 교육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인권의 교육이 우리는 보편적 인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번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가장 큰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인권 교육입니다. 잘못된 인권, 즉 상대적 인권, 성경에 말하는 그런 반인권을 우리 교과서에나 또 정책으로 넣어서 인권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또 이거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두 가지 법안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한 가지가 차별금지법이고 또 한 가지가 인권기본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차별금지법, 이 유럽에서 통과되었던 인권법이고 평등법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독소조항을 뺀다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인권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천부적 인권이 전혀 아닙니다. 상대적 인권이고
아주 전애들이 이야기하는 소수자 인권이에요. 이것은 소수자를 보호하면서 다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체를 알고 좀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있잖아요. 인권하고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다 그러는데 이번에 전애들이 만들면서 기업과 인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업과 인권? 이것은 우리가 노동자와 경영자와 같이 공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인권 계획은 노동자만 보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열심히 일하고 다 같이 일해서 근로 있고 열심히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전반적으로 그냥 자기들만 원하는 인권, 상대적 인권만 내어서 우리 전체적으로 무너뜨리는 성경적 가치관에 바라는 그런 인권 계획이 이번에다 이렇게 독수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한 가지는 사실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걱정하는 것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가 감시 감독을 해서 그걸 문제로 삼겠고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목사에게 교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목사님들께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국교회 전체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 NAP는 이번 8월부터 바로 정부 부처와 또 기관들에 적용이 됩니다. 법무부는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은 협의를 거쳐 보완할 수 있다고 그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김 대표님 좀 더 예. 저는 정말 전애들이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실상을 한번 오늘 여기서 공개를 좀 하고 합니다.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프는데요. 제가 5월 8일 날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 기름평 교수님하고 지난 5월 4일 날 법무부 인권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빼주시오 하면서 그분을 만나려고 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법무부 앞에 가서 한 4분의 이제 변호사님들과 같이 가서 기다렸는데 만나 주지를 않아요. 쟤네들은 이번에 변경하겠다 그러지만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저희들 만나지 못하니까 전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명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민원실에 갖다 넣었죠. 민원실에 갖다가 넣고 나오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안 되더군요. 이게 통과되면 한국 교회가 완전히 박살을 날 텐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게 이제 우리 저 변호사 명하고 같이 갔는데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다른 또 물품사로 나왔다가 둘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얼굴을 보면 서로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한 30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요 한마디로 적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의견을 무시한다 그랬는데요. 쟤네들 우리를 3%밖에 안 보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보고 또 얼마나 활동하는 것을 보는데 제가 그 한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신교의 입장은 혐오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다. 그리고 혐오단체하고는 협력할 수가 없다. 기독교는 억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네들의 입장이고 그런데 이번에 성명서를 낼 때는 뭐 타협하겠다고요. 저는 이번에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너무너무 충격받고 아마 우리 김 교수님께서 지금 생명을 내들고 지금 2달 이상으로 노숙하면서 또 혈수도 쓰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들의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과연 우리 NAP를 얼마나 수정해 줄고 또 얼마나 이제 좀 보완해 줄 거, 독소장을 뺄지 모르겠지만은 저런 인상을 가지고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고 자연 전애들이 왜 저럴까 그 실체를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한국 교회에 불어닥친 태풍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자호 목사님. 네. 한기총, 한기연, 한교총 다 연합기관들인데요. 네. 등은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또 저항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법안을 폐지 운동을 벌이겠다는 뜻도 비쳤는데요. 앞으로 이제 기독교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현재 이 인권법을 내면서 지금 정부는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정부를 따라갈 수 있는 여력조차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지금 이제 가을에 각 교단의 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 총회에 이 모든 실상을 영상으로 브로셔로 다 알리고 또 전문가가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각 교회에 이 모든 사항들을 다 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는 한 주간을 정해서 그 한 주일을 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설교를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 나아가서는 온 성도들이 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고 그리고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순교하고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공산치하에서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수호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계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만 정부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절차를 따라서 계속 시도하겠지만은 그러나 단호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 독소 조항을 개선시키고 또 아예 처리시킨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 사회에 맞도록 우리 사회 생태계와 문화에 맞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가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로 모이고 있고 계속 우리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예, 네. 교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준다면 좀 큰 힘이 되겠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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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름평 교수님, 교계와 시민단체가 비상기구를 조직한다는 그런 그 정보도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8월 27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제 창립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독소조항을 빼라고 했던 모든 단체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한기총, 한교총 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타종교,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일반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하여튼 모든 단체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큰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가 정말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정부에 내어서 이 독소조항이 빠질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다가 포기하면 정말 정부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아까 말씀하신 그 순교적 각오로 해야 되고요. 전국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국이 각 지역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 삭발도 하고 혈소도 하고 대규모 집회를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단지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해서 전국에 다 뿌려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이 실상을 알고 실상을 알면 아무도 찬성 안 합니다. 어느 여성이 남녀가 같이 화장실 쓰고 목욕탕 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특별한 이상한 그 좀 진보 여성들만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부가 앞장서서 윤리도덕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는 쪽 갈 수 있지만 정부가 세금으로서 모은 돈을 가지고 윤리도덕을 파괴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 진행한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 국가가 자살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를 반대하는 게 반정부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부가 올바른 인권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정말 100년 전에 기독교계가 일제시대 때 3.1운동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윤리도덕을 지켜서 100년 후에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윤리도덕을 지켰다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기독교가 정말 스스로 도덕성도 회복하고 사회의 도덕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점점 열기가 더해가는데 우리 박종원 목사님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 전망을 좀 해주세요.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진보나 보수 교단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단절되지 않게 또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얘기할 때 이성적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결과를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감정, 나의 감정, 내가 기분 나빠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고 형벌을 줄 수 있고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지금까지 인류 사회의 모든 이성적인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모든 역사를 다 부인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이성적인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주장하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도전이냐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삶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침해하지 말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명예와 인격과 이런 존중해야 될 이런 가치관들을 모두 부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인 충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함께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못하신 말씀이나 시청자 한국교회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1분 이내로 짧게 한 말씀씩 구 목사님부터. 네, 지금 서구 사회는 이 난민법 때문에 테러를 당하고 있고 또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거나 이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후회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하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 일에 순교적 각오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김 대표님.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한국 교회가 깨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아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서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면 유럽 교회와 유럽 사회와 같은 그런 꼴이 날 것이다. 얼마 전에 IMF 라가르도라는 그분이 와가지고 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집단 자살하는 사회 같다. 지금 일반인들도 그렇게 깨우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더 이상 우리는 일어날 곳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 되고 영적인 분별을 똑바로 이루어서 정말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 교수님 짧은 한 말씀. 저는 기독교가 약해져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또 특히 영적인 지도자가 분명히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며 또 용감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번 기회에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당부 말씀. 사회복지법 개정안에 종교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해서 우리 성도들의 본질적 사명으로서 사회봉사를 하는 겁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봉사하고 우리의 신앙을 표명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를 원하다. 오늘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내용 가운데에서 독소조항을 살펴보고 앞으로 미칠 영향들을 짚어봤습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한 목소리로 요구사항들을 지혜롭게 잘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능히 감당해내리라 확신합니다. 한국교회를 원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